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부분에 얼마 전에 뭐 화상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애매합니다. 도대체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처신하니까 이제 한국도 지금 가뜩이나 친중을 채우던 한국, 또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자, 미중 화상회의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수장이 만나서 이걸 되게 이제 사미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상 미국에서 사미트란 말을 안 쓰더라고요, 일체. 그냥 비주얼 미팅이라고.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게 사미트 회의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그게 이제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근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게 지금 이번 그 회의 때 미국이 별로 얻은 게 없었거든요. 중국도 자기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미국의 요청으로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렇죠. 예. 이거를 했느냐. 제가 듣기로는 뭐 시진핑이 육중 전해를 앞두고 이제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썩 좋은 것만큼은 아니니까 이걸 갖다가 하기로 했다라고 육중 전해에 앞서서 미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끌었는데 육중 전해에서 지가 이제 확정 짓고 나서는 산념님을 그렇죠. 이 필요성이 뭐 중국은 별로 없어진 거죠. 하기로 했다라는 것만 그래서 지가 미국을 일정하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막상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시진핑은 뭐 육중 전에 어차피 내 굳혔는데 이거 뭐 귀찮네 이제 와서 이런 입장에서 대하지 않았겠냐. 아 근데 보니까 회의 꽤 길게 했더라고요. 별 합의한 내용도 없는데. 근데 중간에 뭐 축구 시합처럼 뭐 15분도 쉬더라고요. 근데 전체 뭐 이렇게 걸린 기간도 통역 다 썼으니까 뭐 굉장히 길게 축구 시합처럼 했는데 뭐 연장전이나 슛아웃 같은 거 없었는데 여기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시진핑이가 전혀 그 정상회담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난폭한 언어를 썼었죠. 너가 불장난하면은 다 전소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미국이 잠깐 회의를 중단하자든지 쇼를 좀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떨어진 지지를 올리려면 중국을 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이번에 화상회담 하고 나서 이제 폭스 뉴스가 이제 비아딘을 깐 거는 그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원래 트럼프 지지하는 공화당 성향의 뉴스 매체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 얼굴 이게 네모 반듯한 거 유명한 앵커 있죠. 그 양반이 완전히 그냥 you are loser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졌다. 중국이 저렇게 지이야기 떠들면서 계속 해방을 놓을 때 뭐 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 니는 뭐 했냐. 근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한 반박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실제 중도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국이 코너에 몰린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적절히 반박을 못 했다는 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때 제기한 그 우한 그 바이러스 뭐 원천이 중국이라는 거 그것도 이야기 못 했습니다, 이 친구.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의 공통점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트럼프가 2017년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만리장성도 올라가고 뭐 중국에서 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와서 막 업적인양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전부 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들려오는 이야기는 중국에 가서 내가 큰 소리 좀 칠 거니까 너네들이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는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내가 또 좀 봐줄게. 그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 관계는 겉으로는 막 전쟁 직전까지 큰 소리 치고 뒤로는 시진핑이가 전화해서 니도 나처럼 뭐 저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냐 하니까 트럼프가 나는 네가 참 부럽다 뭐 이런 말까지 나눈 걸로 어떻게 그래 독재를 하노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중 무역 분쟁을 가지고 판을 깰 듯이 몰다가 나중에 설 봐주고 결정적으로 벼랑 끝 전략에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중국을 봐주면서 또 설거머니 개인적으로 띠를 치고 그래서 뭐 한간에 트럼프 때 소문이 난무했잖아요. 그 뭡니까 그 딸
트럼프 딸 예, 예. 그하고 사이가 예. 중국하고의 주신, 관계에서 중요한 비즈니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 네, 뭐 언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 중국을 다룰 때 한 자락을 깔고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때부터 네. 이렇게 보면 보여요. 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고 네. 그래서 뭔가 벌어질 듯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또 뒤로 설 결정적일 때 풀어주고 트럼프가 반복한 장면이었는데 이번에 바이든도 보면 중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더 세게 밀어붙일 듯 하다가 또 결정적일 때 중국의 통신사나 이런 걸 좀 풀어주고 그 뭡니까 멍인가 하는 여자 화요 그것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대통령들이 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갖다 올리는 대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내지는 다른 어떤 좀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이 제가 볼 때는 좀 드는 행동을 해요. 근데 최근에 저 소위 뭡니까? 오펙 기구의 입장에 반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전략 비축유 지금 방출한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도 동참을 했거든요. 네. 또 이런 문제들, 이건 충분히 아마 미중 간에 조율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도와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다 같이 동참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보면 좀 냄새가 나는 게 바이든이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여튼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저 조건들을 만들어내면서. 근데 이번 한 가지 이 정상회담 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아픈 데를 찔렀죠. 근데 그래 놓고는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또 자기가 너무 푸시한다 싶은지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풀이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가장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막 긍정적으로 봐주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뭐 시진핑은 오래 했습니다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다 가도록 안 만날 수는 없다. 그러니 한 번은 만나자. 막 그런 어떤 그 관료적인 어떤 절차, 막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뭐 대만 해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갑작스러운 어떤 군사적 충돌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만남을 갖는 것 자체를 이제 나무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한 라인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통신수단이 발달한 데서 한 라인 있을 필요는 없는데, 과거 이거 보면은 그 소련을 다루는 미국보다는 지금 중국 다루는 미국이 하는 정말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외교 정책은 일관되게 예, 소련을 견제하는 그거는 그 어떤 일관성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두 대통령은 이제 뭔가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게 방향을 감지하기 좀 힘든 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미중 화상회의나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이겼다 졌다고 말하는 건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별로 이제 바이든이 먼저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는 별로 얻어간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거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모호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움직이기는 뭐 다양하게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그게 별 실속이 없다는 거죠. 한번 그걸 그동안 그래서 그 있고 난 다음에 또 뭐 중국이 또 발끈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을 포위해 나가겠다는 그런 구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보면 최근에 나온 게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적 틀 이게 뭐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 형성하겠다.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급망 사슬 중국에 너무 그간에 종속돼 의존돼 왔던 세계 경제 구조를 좀 바꿔나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는 또다시 이제 새로운 통상 해유치를 발족키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약자로 하면은 뭐 JUCIP든가 이렇게 이름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통상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되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제휴 관계를 갖자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발끈했던 거는 요 화상회의 끝나자마자 미국이 대만하고 이제 2차 경제 번영 파트너십 대회라는 걸 갖다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12월 초가 되면은 그 민주주의 그 정상회담인가요? 그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 중국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죠.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근데 대만이 초청되는 아마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진영하고 미국이 의아간 어떤 중국을 따돌려 보려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이 CPTPP라고 이제 미국이 저가 만들어 놓고 탈퇴했던 거. 그럼 일본이 이제 일본이 그렇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하고도 결부됩니다만 대만이 여기에 가입 신청서를 내니까 고지했어요. 중국이 이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CPTPP는 10개국은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옵니다. 예, 모두가 찬성해. 예, 모두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쉽지 않은데 지금 그 중공이 이제 주도가 난 RCEP하고 CPTPP 두 개가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얼핏 보게 되면 그 시장 개방률은 RCEP은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 내수 시장을 갖다 간단하게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이 있는 거고요. 제한적으로 하나. 그런데 이게 CPTPP 같은 경우에는 이 10개국의 전부가 FTA를 형성한 것과 같은 굉장히 이제 시장 개방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쉽사리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금융 그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무역법의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 CPTPP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빠진 틈을 타서 자기가 거기에서 세력을 형성하겠다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은 당분간 여기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인도 계속 지금 그 타이든가요? 그 지금 무역 대표부 수장이 지금 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즈니스적인 또는 이제 각국의 전략 전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크게 보게 되자면은 결국 이제 중국을 어떻게 고립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미국에서 네 개의 워킹 그룹, 미중 관계 워킹 그룹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게 한반도 그 북한 문제 워킹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없어지고 하면 중국 쪽으로 흡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기후 무역, 대만 문제, 북핵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워킹 그룹을 동원해서 중국을 여하간 조직적으로 이제 고립시키고 견제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챔피언 결정전에서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뭐 강한 스탠스는 아닙니다만 뭔가 좀 밀리는 듯한 미적거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은 뭐 열렬히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던가. 과연 이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과거의 미국은요, 뭐 군사적으로는 나토라든지 또 뭐 경제적으로는 뭐 가트 체제. 이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는데 그렇죠. 최근에 미국이 보면 너무 산만하게요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G7이 있죠, G8이 있죠, G10이, 아셈이 있죠, APEC이 있죠, UN. 지금 일본을 포함해서 그 인도하고 그 뭡니까 호주하고 쿼드가 있는데 또 오커스는 또 뭡니까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또 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경제적인 각종 기구들을 또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WTO 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 WTO에 미국이 지금 거의 빠져 있는 WTO 지금 제대로 작동 못하죠. 그래서 WTO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세계를 동맹들과 어떻게 이끌어가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갖다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게 다다. 하고 또 나라마다 특수한 거는 개별적으로 하면 될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막 만들어 가지고 미국 놈들도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플러스 선진국이라면 가장 강력한 게 사실은 G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최상위에 놓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하이라르키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역을 갖다가 타치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 온갖 회의체, 온갖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그 문건들 그 흡수해서 그걸 다 종합 분석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만든다. 어떻게 판단되겠습니까? 전번에 보면 G20 가가지고 또 별도로 말입니다. 14개 국가만 모아가 세계 공급망 뭐 그거 했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지속되는 거냐, 그냥 그때 한번 하고 치우는 거냐. 그러니까 전부가 이게 단절적으로 산만하게 이렇게 깔아놓고 있어서 이게 기업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기업을 하면 거의 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얼핏 흘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외교관이라는 게 지금 전 세계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부가가치를 만들지는 못하면서 부가가치를 이렇게 치환시키고 이동시키는 일만 하는 게 우리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걔들 먹고 살기 생기거든요. 예. 그 일자리 생기고. 그래놓고는 문건의 맨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멘텀을 유지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든가 예산은 전부 각국의 국민들이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유엔 하나만 해도 벅찬데 그 왜 이렇게 수십 개나 많은 이걸 제대로 그냥 미국이 관리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적국을 상대로도 효율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게 편제를 관두를 무기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국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냥 미국이 약간 코너에 몰리고 찌질하게 행동하니까 북경 동계올림픽 이거 보이콧할 거냐라고 했더니 곧바로 이제 뭐 고려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큰 화두가 되는데 지금 실제 고려하고 있는 건 사실은 같은데 제 생각엔 아마 선수들만 보내고 거기서 어떤 정치 회담이라든가 고위급 파견 이런 건 하지 않는 거 그건 아마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싶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만 보냅니다. 차라리 보이콧 하려면 뭐 다 보이콧 하든지 선수들은 가고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만 가지 않는다. 선수들이 개별 차원으로 간다. 자, 참. 근데 이걸 만약에 선수들까지 뭐 안 보내게 되게 되면은 IOC하고 또 이제 의견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IOC는 어떻게 하든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무슨 그 성스캔들이 있었던 테니스 선수던가요? 그게 마치 IOC가 이게 화상으로 회담을 하고 나서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IOC란 놈들 다들 야간이 거강꾼이라서 무조건 장사하고 그냥 근데 지금 미국이 보이콧하면서 미국 기업들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스폰서 달지 마라, 광고 내지 마라. 그럼 IOC는 장사가 안 되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삼성이나 LG가 그렇죠. 대상이 되긴 현대하고. 근데 지금 아마 그 정치 대화를 하지 않겠다, 고위급 인사들 갖다 파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만약에 미국과 서구 진영에서 그 합의를 본다면은 아마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꽤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현재 대내외 언론이 아마 한국은 북경에 갈 거다. 갈 거라 보이는데. 그렇게 되겠죠. 한국 기업도 스폰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미국이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한국은 아마 배반할 겁니다. 우리는 서구 국가 아니라고. 이번에 이제 북경 올림픽 참가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입장이 어딘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염려하는 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바이든이라든가 그전에 트럼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하는 게 좀 어눌하고 좀 어색한 데가 많거든요. 빈틈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 국민이나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가 우리가 한번 당했다라고 자기들의 모욕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보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사 만약에 이번에 한국의 어떤 장난에 의해서 자기들이 놀아나왔다고 생각한다면은 다음 대선에 보수가 잡는다 하더라도 그 보복을 우리한테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지금 저렇게 주사파 좌파 정권이 개판 쳐놓고 나서는 나중에 차기 정권에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동계올림픽, 뭐 하계올림픽이 좀 웃기는 게 원래 올림픽, 과거의 올림픽 보면은 거기서 무슨 정상회담 같은 거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88 올림픽 때부터 이상하게 이게 하나의 외교의 무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하고를 끌어들이면서 뭐 단일팀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림픽이 이상해집니다. 정치 무대가 되고. 그래서 꼭 올림픽이 개최되면은 거기 선수들의 잔치가 아니고 꼭 거기에 뭐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해야 그 올림픽이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금 채색이 돼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원하든 않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지금 북경 올림픽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절실한 게 지금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히 카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려면 이거는 자기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데서 가장 센 카드라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겠죠. 이것도 못 한다면은 그럼 너가 중국의 인권에서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건 아마 이거는 꽤 미국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한국은 빠지겠습니다만 일본은 뭐 미국 편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요건 아마 이번 내년 2월에 어떻게든 굉장히 재미난데 사실은 우리 종전선언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연결돼서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아마 국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미중 갈등에서 설 위치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최근에 신문에 난 게 삼성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던가요?
그거 중국에 이제 그 공장 신설하는 문제, 그게 지금 벽에 좀 부딪히는데 사실은 그 일반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목리를 부린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이 중국과 무역 분쟁, 그다음에 기술 분쟁 그 이전에도 원래 미국이란 나라가 전략 물자를 갖다가 제3국에 수출하게 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어떤 전략 물자 품목에 반도체를 집어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어떤 그 뭐 제재라든가 그런 걸 동원한 건 아니거든요. 한국이 이란에 버스를 수출을 못했거든요. 네. 한국이 한때 이란에 굉장히 많이 수출했는데 트럭이나 버스를. 트럭이나 버스가 전략 물자가 된다고. 그렇죠. 이란에 지금 수출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좀 있었던 일인데. 그러고 과거에 제가 외교부 처음 들어갔을 때 MTCR이라고 미사일 통제 시스템 그게 이제 미국이 주관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좀 민감한 부품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에 반입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서류를 제가 늘 썼었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불쾌했던 거는 자기들은 논페이퍼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가 없이 옵니다. 그걸 보증을 서달라. 그런데 미 국무성에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보낼 때는 미 국무성에 우리 외교부가 보낸 걸 개런티 한다라고 정식 문건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미국에 원 논리에 서가지고 아무도 외교부에서 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반기문 그 장관이 국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근데 그만큼 보면 미국이 그런 이제 시스템을 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지금 일본이 사실은 우리한테 무역 제재한 거 그것도 보면은 안보적으로 지금 남한을 못 믿겠다는 거죠. 일본이. 그 목리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물자 소부장, 이제 소품 뭐 재료라든가 장비라든가 그게 이제 민감한 국가에 반입되는 거, 그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쭉 통제를 가해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제 사태가 이쯤 되면은 지금 큰 기업들이 아마 좀 전략적인 아마 좀 안목을 하고, 과연 이게 우리가 수출,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를 중국에 해야 될 거냐, 미국에 해야 될 거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거든요. 혹자는 보니까 삼성이 미국에 또 이게 공장 설치한다고 그걸 한국에 갖다 대면은 뭐 2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소장님 삼성 같으면 한국에 공장 짓겠습니까? 내가 1억이든 100억이든 내 한국에 이제 안 지어져요. 민노총 때문에. 뭐 애국이고 나보려고 하네. 지금 장사하는 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난리치는 나라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미국과 중국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분명히 미국 편에 일방적으로 서게 되면은 중국과 이제 교역 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의 기업이나 민간 가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긴 생기죠. 하지만 안보를 전제로 해서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팔아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기업들이 좀 더 아마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학계나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쭉 했었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정치 내용이 사상된 그런 학문만 80년대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미중 관계라든가 정치 안보 문제를 갖다가 반영하지 않으면은 주식도 사고 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보관을 깔고 있는데, 최근에 그 CIS 부소장이 있는 빅트 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망 사슬 문제가 전 세계 시장에 화두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안보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한미일 삼국이 기술 동맹을 새롭게 발족하는 거, 이걸 또 하면 또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또 이도 그와 유사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한국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기술 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테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빅터샤가 구체적인 내용은 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런 화두를 던진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까지 봤을 때 기업은 뭐 그 정도는 일단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중국하고의 한국의 지금 무역의 이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지속이 5년, 10년 후에 가능할 것인가 봤을 때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이 부분을 갖다가 기업들이 이제는 서서히 정리해 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이제는 중국 정권이
과거처럼 붉은 자본가들을 홍색 자본가들을 앞세워서 외형상으로는 이 자본주의의 색채를 띠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이제 다 그다 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저렇게 한 중국이 이제 앞으로 다시 또 전환을 할 거라고 보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정상으로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의 간부들 입장에서는 이미 돈 챙겨놓을 거 다 챙겨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인민들을 다스려 가지고 중국 체제 안정이 우선이지 중국 경제가 뭐 빚가 번쩍하게 외국 기업이 들어오고 외국하게 교육이 어떻고 그런 속에서 인민들 뭐 생활에 그 속에서 피폐해지는거나 이런 부분은 좀 원하지 않는다. 공산당 사고방식 그거죠. 같이 가난하자. 국가가 부강하면 되는 거지 국민은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는 문제 정말 지겨울 정도라는 게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대 미국 아니면 우리가 팔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어찌 보면 반대로 미국이 그런 거대 시장을 우리한테 개방해가지고 우리한테 페이버를 준 거고요. 그런데 그간에 미국과 그런 어떤 깊은 경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요소수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드 배치로 해서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걸 미국이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아주 소소한 어떤 그 자동차 수출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분쟁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라는 거는 신뢰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이 점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이제 단기 순이익에만 매몰된다면은 지금 한국 거대 기업들 아마 장차 살아나기 힘들 거고 현재 미국하고 중국은 화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한쪽에 쓰러지들지 그때까지 이제 계속 싸움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공장을 빼라라고 정부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태로 해서 중국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충고를 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지금 그러지 않겠죠. 이건 대선 이후의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한 수 앞서서 이 사태를 파악할 줄 아는 일본이 중국에서 지금 발을 빼고 중국에서 뺐습니다. 돌아오는 업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보조금까지 주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간 부품, 중간재 파는 게 거의 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한국의 완제품, 소비제품은 거의 사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중간재 넣고 그거 우리가 수출 안 하면은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오히려 호주처럼 그렇게 이제 카운터 블로를 날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의 성격으로는 절대 못할 겁니다.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디스커션은 이제 내년 3월 이후로 그때는 가능한 이야기라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저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진미 반중을 하길 해라라는 주문도 많이 했고 그런 보고서도 많이 냈는데 초반부터 한국 재벌들의 박 정권을 진중으로 몰아버리는 형사가 벌어져서 한때 한미 관계가 이렇게 건조한 적이 없었다라는 미국 측의 불만까지 쏟아졌고 그걸 만회하려고 박이 또 긴급하게 일본하고 그 위안부 협정을 맺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명박이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명박은 그 이 미중 관계에서는 적어도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확실하게 행동했죠. 그때는 뭐 부시가 워낙 개인적으로 좋아했으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오바마가 뭐 별로 뭐 내성적이고 또 이 뭐 다른 외국의 이 국가 정상들과 친하지 못해서 기자들이 당신은 뭐 외국의 정상에 이 베프가 있냐 한 명 이야기하라니까 오바마가 한국에 이명박이라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 보면은 이명박 정권이라는 게 이 사람 개인이나 그 정권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는 중국과 하고 안보는 미국과 하는 걸 가장 어찌 보면은 완벽하게 균형을 잘 이룬 게 그때 그 정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중국하고 트러블도 좀 있었고 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은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갔죠. 그래서 그 해관보 정상회의 할 때도 보면은 후진타오가 와가지고 거의 이명박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때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박근혜가 지금 친중에 돗자리를 깔아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이 왔을 때 그때 대차게 나갔어야 됩니다. 호주처럼 대차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제 굴종의 길 걷다 보니까 지금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대사님 모시고 미중 사이에서 어중간한 한국의 나갈 바를 대해 논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